안녕하세요. 자, 10시가 됐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들? 너무 너무 일찍 셨나? 다들 지나가셨나요? 네. 원래 이게 10시에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오실 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은퇴 자금으로 투자한 방법 그리고 아파트 조각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그 IRA나 401k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IRA나 401k 가지고 계시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 관리해주는 회사에 맡겨 놓으시고 월스트리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월스트리트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이 방식을 알고 계신데요.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방법 말고도 이 401k나 IRA를 가지고 부동산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Self-Directed IRA라는 게 있습니다. Self-Directed IRA.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경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은퇴 자금, 펜션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Self-Directed IRA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Self-Directed IRA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세요. 그 이유는 이게 1970년도부터 그 IRS 코드가 있었던 건데 이거 펀드를 조종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 펀드가 다른 곳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 컨트롤 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돈이 나간 걸 막기 위해서 IRS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이 코드가 적용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최근 20년 사이에 이 Self-Directed IRA라는 것이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IRA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IRA 401k 지금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예. 그럼 이제 보통 쌓아놓으시는 돈이 그냥 그 회사에다 맡겨놓고 회사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펜션에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옆에 있으신 분한테 물어보시면은 뭐 같이 올랐다, 같이 내렸다 이러시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려갈 때 조금 덜 내려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펜션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그 금액이 절반 나신 분들도 많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근데 부동산 가격은 절반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Self-Directed IRA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 금액이 자산이 줄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회사에다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 Self-Directed IRA로 내가 내려가는 금액을 방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Self-Directed IRA라는 게 그 상당히 새로운 컨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특히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펜션 중에서 2% 정도는 이 Self-Directed IRA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있으신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거를 가르쳐 줘봤자 본인들이 컨트롤하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고 부동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펜션 쪽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Self-Directed IRA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과연 이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회사에서도 피델리티라는 그 회사에서
네네. 그렇죠. 스탁 투자죠 대부분.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본인이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그 401k를 쌓고 계신데 그 쌓고 계시는 401k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현재 다니시고 계시는 회사의 401k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전 직장의 401k라든지 IRA라든지 Roth IRA라든지 이런 것들은 self-directed IRA로 옮길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직장에서 일하셨을 때 401k 쌓이신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self-directed IRA 회사에 돈을 트랜스퍼 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럼 그 self-directed IRA 회사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뭐 나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넣어둘 에스코로 넣어둘 거고 나는 금을 사고 싶다 그러면 금 구매하시는 거에 돈을 넣어둘 수가 있고 원하시는 대로 그 self-directed IRA 어카운트에 넘어가시는 순간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그 지금 현재 401k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는 금액은 옮기실 수가 없지만 이전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다른 펜션들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self-directed IRA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우선 내가 구매하고 싶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옆집이 싸게 나왔는데 나 그거 구매하고 싶다. 401k나 IRA로 구매할 수가 있으세요. 단지 자 생각해 보시면 그거 잘 아실 거예요. 401k나 IRA로 집 구매하신 방법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 페널티 내고 찾는 방법 아세요? 그래서 내 집 다운 페이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거는 아무나 다 아시는 거고요. 그거는 내가 거주할 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집은 페널티 내시고 찾으셔서 다운 페이먼트를 쓰시면 돼요. 그거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아니라 돈을 페널티를 지불하지 않고 또 세금도 내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용으로 하실 경우에는 투자용으로 401k나 IRA를 돌리실 경우에는 페널티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401k에 있는 돈을 또는 IRA에 있는 돈을 self-directed IRA 회사에 옮기십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옮긴 돈을 가지고 원하는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지시하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옆집에 싼 집 나왔다. 나 이 집 살래. 투자용으로 나 사고 싶어. 그러면은 self-directed IRA를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 그 돈을 이 집에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렌트를 돌리시죠. 그럼 렌트 돌리신 그 렌트 수익금 다시 IRA 어카운트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아요. 지금 안 낸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찾으실 땐 되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옆집에서 계속해서 렌트를 주고 살고 있다가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난 이 집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 그러시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 내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집을 싸게 구매한 후 내가 노후 방책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조금 컨셉이 어려운가요? 어찌됐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그 이익금은 현재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때 또는 판매를 하셨을 때 세금을 내시는 건데 이 집을 예를 들어서 뭐 40만 불에 구매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60만 불에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20만 불에 대한 수익은 다시 IRA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내 자산을 키운 게 되지 내가 세금을 지금 지불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을 부동산으로 키우는 방법이 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월스트리트에 다 맡겨 놓으시고 월스트리트 잘 되면 올라가고 안 되면 꺼지고 이런 거를 방지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이 self-directed IRA라는 거죠. 뭐냐면 스탁이라든지 이런 bonds라든지 이런 거는 무형자산이라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유형자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값어치가 요즘 뭐 부동산 비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비싼 게 아니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을 가지고 계신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lf-directed IRA 잘 알지 못하신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시면은 은퇴 자금을 조성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어요? 네. 401k에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 50분 투자를 하는데 뭐 50만 불이다. 근데 네. 401K에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0만 불이다. 네. 그러면 그 갭을 자, 좋은 질문 하셨어요. 만약에 401k에 10만 불 있어요. 근데 구매하시고 싶은 집이 5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다운 페이먼트는 10만 불밖에 안 되고 40만 불 융자를 끌어서야 되잖아요. 40만 불 융자 끌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10만 불 다운 페이먼트 하신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시고 40만 불에 대해서 융자를 끌어 쓰신 거에 대해 수익 나는 거는 그건 세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융자도 끌어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이제 50만 불짜리 샀는데 40만 불 융자 쓰셔가지고 렌트 돌리시게 되면은 매달 손해 나겠죠. 그게 뭐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렌트용으로 돌리시려면은 많은 부분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셔야지 그 부동산이 매달 손해 보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렌트 수익이라든지 렌트 수익과 뭐 스토리지 같은 것도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스토리지 아니면 뭐 웨어하우스 하다못해 오피스 빌딩을 구매할 수도 있으시고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다시 self directed IRA 어카운트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수익이 창출되면서 그 불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을 현재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지출이 모든 게 다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좀 컨셉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자, 이 self-directed IRA 어카운트는 어느 회사에서 담당을 하냐면 큰 회사에서는 하지 않아요. 큰 회사에서는 대부분 자기네들이 번드라든지 스탁을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길 원하지 self-directed IRA 어카운트 한번 넣어놓으시게 되면은 거기선 그냥 나가버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트랜잭션 한 번 해주고 돈 받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뭐 피델리티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매니지먼트 비용 받죠. 그 회사들은 매니지먼트 비용을 원하는 회사고 이 self-directed IRA 회사는 보통 트랜잭션을 한번 해주고 돈을 받는 회사 일종이기 때문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self-directed IRA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피델리티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세요. 다른 회사로 옮기셔야 돼요. 혹시 직장 다니세요? 지금 오신 분들? 401k나 IRA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뭐 조금 있으셔도 관심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양복 입고 오셨길래 직장이신 줄 알았어요. 예. 예, 뭐 이제 저희가 몇 군데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몇 군데 필터를 해서 알아낸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믿을만 하냐? 그 회사들은 이제 한번 트랜잭션 해주고 돈 건네주고 끝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회사면은 믿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회사들이 돈을 보유하면서 계속 관리해주는 회사가 아니니까. 예. 네. 이 회사의 역할은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self-directed IRA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가 self-directed IRA 어카운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전부 이제 영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트랜스퍼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어카운트를 옮기시고 거기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걸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우선 여러분들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방법은 다 아세요. 그죠? 또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은 뭐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시고 그거 말고 before tax money 세금 내기 전에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self-directed IRA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이 어카운트의 종류가 보통 그 뭐 보시면은 레귤러 IRA 있고 SEP IRA 있고 뭐 401k도 있고 403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종류 다 있어요. 401 솔로 401k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 전부 옮길 수 있으세요. 예, 꼭 뭐 제가 IRA 뭐 401k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어카운트가 다 옮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그 IRA나 401k 묻어 놓으신 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뭐 보통 번드라든지 또는 스탁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데로 다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뭐 수익 구조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그거에 맞게 상응하는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떨어지더라도 스탁처럼 뭐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 그 스탁 가지고 계시다가 가격이 절반 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펜션 갖고 계신 분들도 보면은 펜션 금액이 확 줄으신 분들도 계신데 부동산 가격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동산 가격 뭐 붕괴한다, 뭐 문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요 2년 사이에 집 가격 얼만큼 차이 난지 아세요? 얼만큼 떨어졌는지? 네, 한 10%. 그죠? 100만 불짜리가 90만 불 된 거거든요. 10% 떨어진 거예요. 스탁만큼 뭐 50%확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그래프를 보자 그러면 이제 현재 IRA, 401k 이런 가지고 계신 거를 이 self-directed IRA 회사로 옮기십니다. 그럼 그 옮기신 회사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나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저쪽으로 넣어주세요, 또는 뭐 금을 사고 싶습니다, 또는 뭐 새로 셋업하고 있는 회사의 벤처 기업에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 또는 뭐 부동산 우리 옆집에 나온 거 사고 싶습니다, 또는 뭐 아파트 저기 뭐 라미라드에 나온 아파트 뭐 하나 있는데 나 그거 사고 싶어요, 또는 뭐 저쪽 뭐 롱비치에 웨어하우스 좋은 게 나왔답니다, 그거 사고 싶어요. self-directed IRA는 내가 원하는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단지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거주하실 집은 안 돼요. 왜냐? 401k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간접 투자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뮤추얼 펀드를 그 피델리티에서 샀다. 그러면 그 뮤추얼 펀드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액티브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펜션 투자의 개념은 그 액티브하지 않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집 아파트를 사셨는데 거기 가서 내가 매니지먼트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인볼브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매니지먼트 회사 두시고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굴리셔야 되고, 하다못해 뭐 에어비앤비를 하더라도 그 에어비앤비 담당하는 회사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 self-directed IRA의 그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self-directed IRA로 할 수 있으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은 그 돈을 옮겼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물건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시겠죠. 저희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하셔도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부동산 투자는 뭐가 있죠?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뭐 생각하세요? 살던 집 렌트 주기? 그죠? 우선 그게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거주하던 집 렌트 주기. 지금 내가 거주하던 집 렌트 주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하세요? 지금 하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동네에 갖고 계세요? 부동산? LA에. 그러면은 어떤 집 갖고 계세요? 콘도? 뭐 하우스? 콘도? 투 베드룸, 쓰리 베드룸?
투베드룸. 그러면은 얼마에 구매하셨고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하세요? 아,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투자용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거주용으로 사셨어요? 거주용으로 샀는데 거기서 거주 안 하시고 그냥 렌트 주고 나오셨어요? 상가. 네. 상가는 투자용이죠. 예, 상가는 뭐 거주하실 게 아니겠지만. 그럼 콘도는 거주용으로 사시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 계시고. 아, 그럼 사모님은 콘도. 예. 콘도에 사셨다가 렌트 주시고 나와서 다른 뭐 큰 집으로 이사 가셨다. 네. 그러면은 그 콘도는 어디에 있으세요? 다우니 콘도. 다우니 콘도 좋죠. 얼마에 구매하셨고 현재 시세 어떻게 돼요? 2003년에 26만. 네. 한 65만. 가격 많이 뛰셨네요. 한 40만 불 뛰었네요. 그죠? 2003년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예, 20년 사이에 한 40만 불 뛴 케이스. 그럼 현재 그 집 렌트는 뭐 한 2,500? 3,000? 3,000 넘어요? 뭐야? 65만짜리가 3,000불 받기 쉽지 않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세단지인가 봐요? 2003년에 새로 지은 집. 오케이. 자, 새 집들은 조금 렌트비가 좀 세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70만 불은 하실 것 같은데 3,000불 넘으시면 어찌 됐건 그 정도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융자는 뭐 한 10만 불 정도밖에 없으시겠네. 아, 재융자 하셨구나. 많진 않아요? 그러면 한 뭐 한 30만 불 정도 있으세요? 20만 불? 20만 불 밑으로 융자 있으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에꾸리가 쌓아 계신 건 한 45만 불 있으신 거네. 그죠? 65만짜리에 융자가 20만 있으시니까 에꾸리는 한 45만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에꾸리가 쌓여 계신 거를 그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팔면은 내가 받을 돈 아니면은 23만 불에 사가지고 65만 됐으니까 나는 23만 불의 그 베이스를 두고 계산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밸류를 보셔야 되거든. 현재 밸류가 65만인데 내가 융자가 20만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그 집에 놀고 있는 돈이 45만 불인 거예요. 45만 불. 그럼 그 45만 불이 어떻게 나한테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팔게 되면 그 45만 불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45만 불을 그 집에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투자하신 게 5만 불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돈은 그 집에 묻혀 있는 돈은 내 돈이 묻혀 있는 거는 45만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45만 불이 나한테 과연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렌트 받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HOA 재산세, 모일리지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 1,500에서 한 1,800불 나가실 것 같은데 1,700불. 그죠? 그럼 한 달에 1,700불이 지출이에요. 근데 3,000불 들어오시는 거야. 그럼 한 달에 결국은 1,300불 순이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게 뭐냐? 사모님이 그 집을 렌트를 매니지먼트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테넌트 놓으셨죠. 또 뭐 매달 렌트비 받죠. 또 그것도 세금 보고 하셔야 되죠. 또 테넌트한테 전화 가지고 뭐 하수도 막혔어요. 뭐 이런 거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매니지먼트거든요. 근데 그 매니지먼트는 내가 하는 거니까 공짜인 줄 아셔. 그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시간 들어가잖아. 그리고 에너지 써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저희 집 하나 있는데 공짜로 매니지먼트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하실 거잖아요. 돈 받고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 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 것도 한 100불은 받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는 거에 비하면. 거기에다가 또 공실률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물론 그 테넌트가 뭐 몇 년째 안 나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 2년이나 뭐 한 3년에 한 번은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바뀌었어요? 2번 바뀌었어요? 한 번 고생하셨어요? 렌트비 안 내서? 망가뜨리고.
예, 코로나 때 돈 안 내고 이빅션까지 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실률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보통 5%는 잡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3주는 비어 있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2년에 한 번 바뀌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나간 사람이 페인트를 내가 그 집을 해야 된다. 그럼 벌써 페인트 한 대만 해도 한 일주일 걸리고 마르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찾고 그러다 보면 뭐 2주, 3주 가겠죠 또. 그러면 2주, 3주 비어 있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또 그 사람 나갔으니까 또 페인트 값 나갔잖아요. 또 몇백 불이든 몇천 불이든 나갈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굴리는 데 있어서 메인터넌스라든지 공실률을 생각 안 하고 매니지먼트를 생각을 안 하세요. 이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한 달에 한 300불에서 400불은 또 잡으셔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돌리셨을 때 내가 주머니에 꽂힌 돈은 한 1000불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집어넣은 돈이 얼마예요? 45만 불이잖아요. 45만 불에 한 달 1000불 남으시는 거거든. 그러면은 계산해 볼까요, 같이 우리? 한 달에 1000불 남으시는데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45만 불. 2.6%예요. 2.6%의 수익성. 그러니까 내가 45만 불 은행에 맡기셨으면 그 은행에서 나한테 2.6% 이자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집 가격이 올랐겠죠. 그거 생각하게 되면 저거보다 높긴 하시겠지만 2.6%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하겠느냐? 요즘 은행 CD만 맡기셔도 한 5% 나오는데 뭐 박 터지게 그거 싸워가지고 저걸 테넌트하고 싸우고 뭐 이빅션까지 하셨다잖아요. 공실률에 뭐 하수도 막혔어요. 뭐 부시고 나가고 몇천 불도 깨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모님을 꼭 집어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게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효과적으로 돌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돈이 2.6% 수익성밖에 안 될 거면은 솔직히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집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보고 투자하신 거지만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재작년에 집 구매하셨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은 아마 부부싸움 하셨을걸요? 그죠? 너 때문에 이거 샀잖아 이러면서 가격 내려왔어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동산은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매달 수익성 나오는 것도 계산을 하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거 계산 안 하고 구매하세요. 왜냐? 그 집 구매하셨을 때 솔직히 수익성 따지고 구매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서 산 게 수익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차를 구매하실 때도 그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구매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죠? 저 젊으신 분들 결혼하셨어요? 아기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차 리스하세요? 차 리스하시면은 그 리스 끝나면은 내가 2인승 스포츠카 사겠다는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분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아기가 있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리턴할 때 되면은 2인승 스포츠카 살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저분이 25살이셨어. 그러면 SUV 생각하시겠어요? 미니밴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게 차를 구매하실 때도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 10만 불짜리 차를 구매할 때도 그 목적이 뚜렷하세요. 근데 부동산 구매하실 때는 내가 산 거 투자형으로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게 집이 이게 50만, 100만 불짜리 집인데 지금 5만 불짜리 사더라도 5만 불짜리 차를 사더라도 목적이 뚜렷하신 분이 왜 50만 불짜리 집을 사실 때는 그냥 대충 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죠? 투자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쓰던 거, 뭐 예를 들어서 SUV 타고 다니시던 거, 사이드 잡으로 한번 우버 뛰어볼까? SUV로 우버 뛰어보세요. 돈도 안 남을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쓰던 거를 무조건 다시 그 리퍼퍼스 해가지고 또 사용한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정확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거주를 하시려면은 내가 좋은 거 구매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형 부동산과 거주형 부동산은 차이를 두셔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렌트 주다가 집값 오르면 팔기. 요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해 주세요.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 구매하실 때 비용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비용만, 클로징 코스트. 구매하실 때 그냥 버리는 돈 3%예요. 50만짜리 사시잖아요. 그럼 한 15,000불 그냥 버려요.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비용, 뭐 재산세, 뭐 트랜스퍼 피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뭐 인스펙션에 감정가에 뭐 융자 비용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 15,000불 그냥 버리거든요. 그럼 판매할 때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선 복비만 얼마예요? 5, 6% 하죠. 선생님은 6%, 요즘은 6% 없어요. 요즘은 6% 안 해. 한 4%, 5%예요. 네, 4%, 5%. 그럼 벌써 4, 5% 나가죠. 또 판매할 때 또 클로징 코스트 또 있어요. 한 2% 또 해요. 그러면은 한 6%, 7%또 나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만 불짜리 구매하셔가지고 그럼 벌써 15,000불 나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날 돌아서 가지고 판매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한 6%또 나간다면 한 3만 불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4만 5천 불. 그러니까 거의 한 10%가 손해 보시는 거라고요.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집값이 10% 올라도 퉁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사가지고 몇 년 있다가 55만 불 되셨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본전하신 거야.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올라야 돼. 그런데 투자형으로 구매하신 것 같은 경우는 또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나요. 왜? 수익성이 2.6%인데 어떻게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겠어요? 왜? 현금 흐름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내가 다운 페이먼트 한 거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이 생기겠지만 융자 얻으신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날 거 아니에요. 요즘 이자가 얼마인데요? 6% 넘죠. 그러면 내가 들어오는 게 2.6%고 나가는 게 6%면 융자 끌어 쓰는 만큼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50% 다운하셔도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야. 또 팔 때도 10% 이상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집값 오르는 거는 투자하셨다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값 오르는 거 투자하는 거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부동산 투자 말고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뭔가 다른 방법. 물론 주위 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부동산 몇 개 사셔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만큼 본인 돈을 더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효과적으로 돌리는 방법.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효과적으로 돌릴수록 내가 더 그만큼 부를 빨리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을 천천히 돌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사서 렌트 주시고 집값 오르는 거 10년, 20년, 30년 기다리셔가지고 그 집값이 오르는 거 기다리실 수 있어요. 저 사모님처럼 집값이 3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20년 기다리시면. 근데 문제는 그 집을 팔아야지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저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아무리 올랐지만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팔 때까지는. 그리고 판다고 하셔도 다른 거 또 사셔야 돼.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걸 또 사가지고 그 다른 부를 또 축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부를 축적하는 동안 내가 풍요롭게 사느냐? 아니죠. 캐시플로우가 2.6%인데 뭐가 풍요해요? 그냥 계속 맡겨놓고 언젠가는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뭐 팔아가지고 나한테 뭐 든든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얇고 길게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00불, 10,000불씩 나와. 그러면 내가 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매달 45만 불에 대한 에quity 있으면서도 한 달에 1,000불 남을까 말까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일 그만둘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솔직히 한 10,000불은 있으셔야지 뭐 리타이먼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러면은 본인 자산이 450만 불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한 달에 10,000불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2.6% 수익성 지금 보고 달리겠다 그러면 450만 불 언제 만드실 건데? 450만 불에 내 자산을 만들어야지 한 달에 10,000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 그거 만들어 놓고 내가 리타이먼트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예를 들어서 100만 불만 있더라도 이 돈을 내가 효과적으로 써서 한 달에 3,000불, 5,000불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또는 내가 10만 불만 있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450만 불 생기면은 내가 리타이먼트 할 수 있겠지. 그거보다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4,500불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같은 효과 있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450만 불 있을 때 효과적으로 돌리는 방법 알지. 지금 4,500불도 수익성 2%짜리 돌리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도 효과 있게 돌리는 방법을 아셔야지 빨리 리타이먼트가 되신다는 거예요. 리타이먼트가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좋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일을 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본인이 초이스가 있으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싶고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거 골라서 할 수 있고. 생각해보시면 이거 되게 서글픈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지금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잔단 말이죠. 그거 아시죠? 한 8시간 잔다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은 주무시는 거고 8시간 일하시면 인생의 3분의 1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의 3분의 1은 일을 하신다. 근데 그 3분의 1을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얽매여서 하는 이유가 나머지 3분의 1을 즐기기 위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싫어도 억지로 해서 돈 때문에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3분의 1도 즐겨요? 지금 2.6% 수익성 투자하셨으면 뭘 즐기긴 지금 못 즐기지. 결국에는 나중에 60살, 70살, 80살 되셨을 때 그때 그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서글픈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인생의 3분의 1이 즐겁다는 얘기죠. 내가 즐거운 걸 하면서도 또 즐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만약에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초이스 없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즐겁지 않은 일을 해서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그 평생을 바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또는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저희 회사에서 투자하시는 방법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플리핑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플리핑이란 것은 헌집 찾아서 공사한 다음에 재판매하고 수익을 남기는 방법. 이거는 전부 핸즈 오프세요. 핸즈 오프라는 얘기는 간접적 투자 가능하신 거고. 자, 두 번째 투자 방법은 하드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머니란 것은 그냥 이자 받으시는 거예요. CD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뭐 저희 회사에 하드머니를 맡기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요즘 12%를 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달에 10만 불당 1,000불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모님 아까 45만 불 에quity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45만 불 에quity 하드머니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한 달에 4,500불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엔간한 사람 한 달 일해 가지고 받는 월급이거든요. 4,500이면. 그죠? 그럼 45만 불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리타이먼트 가능한 그런 숫자가 나오세요. 45만 불에 4,500을 드린다. 그런 거죠. 물론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그 집값 오르는 거 바라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4,500불씩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또 뭐가 있겠냐는 거죠. 100만 불이시면 한 달에 10,000불이에요. 받으시는 게.
그게 이제 하드머니예요. 하드머니는 보통 그 계약 기간은 6개월이시고 저희는 그 돈을 뭘 하냐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저희는 부동산 투자 또는 다른 융자를 꿔줘요. 은행처럼.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수익을 보통 20%에서 30%짜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한테 12% 드린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플리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수익이 한 15%에서 한 30%까지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머니 투자하신 분들한테 12% 드린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드머니 맡기신 방법이 있고요. 질문 있어요? 네. 하드머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액일 경우 10만 불 이하일 경우는 그 직접 그 부동산에 들어갈 수는 없고 저희가 그거를 저희 회사에 그 프라미서리 노트를 드리면서 계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빌려드리는 방법이 되시겠고 10만 불 이상이 되실 경우에는 그 직접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ABC 스트릿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그 ABC 스트릿을 뭐 50만 원 사서 80만 원에 팔 거다. 그러면 그 50만 불 그 구매하는 금액에 그 10만 불이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담보를 잡을 수 있으시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저희가 프라미서리 노트를 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원하실 때 언제든지 뺄 수가 있으세요. 2달 노티스만 주시면 그러면 그건 뭐 거의 은행 CD 같은 거죠. 근데 부동산에 직접 투자가 되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 팔리기 전까지는 뺄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젝트가 뭐 1년 반 만에 팔렸다. 그럼 1년 반 동안 묶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한 8개월 만에 우리 저기 아들이 장가 가지고 나 저기 돈 좀 필요한데요. 못 빼드려요. 네.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네. 10만 불 가지고 퍼스트 포지션 안 되고 세컨드 포지션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금액이 크시다. 뭐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구매하는데 40만 불 구워 주신다. 그러면 이제 퍼스트 포지션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포지션을 들어가시는 게 목적이시라고 그러면은 조금 자금도 더 넉넉하셔야 돼요. 퍼스트 포지션 들어가시려면 그리고 또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100만 불 있는데 나 이거 오늘 이자 받고 싶어요. 이게 안 되죠. 왜? 에스크로가 끝나야 되니까. 그럼 에스크로 끝나는 게 뭐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2달 만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돈이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투자하신 부동산이 팔렸어요. 근데 팔리는 것도 내가 타임을 조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2달 만에 팔릴 수도 있어요. 2년 만에 팔릴 수도 있고. 그리고 팔리고 나서도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데까지도 또 중간에 공실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거 찾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12%를 1차로 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치를 보셨을 때 12%가 안 나오겠죠. 비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프라미서리 노트로 진행하신 경우에는 오늘 돈 주시면 바로 오늘부터 이자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네. 안정적인 거는 큰 금액으로 1차 잡으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10만 불 정도 하실 거면은 2차로 들어가실 거고 10만 불 이하이실 경우에는 프라미서리 노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프라미서리 노트가 제일 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긴 하겠지만 뭐 저희 회사 자산을 저희가 담보를 걸고 그 프라미서리 노트를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회사의 규모 저희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LA하고 뭐 라스베가스, 달라스 이런 지역까지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떻게 돼요? 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그 프라미스 노트를 갖고 계신 분한테 나눠드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하드머니 투자하셔가지고 돈 못 받으신 분들은 0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그 디폴트라고 하죠. 그리고 페이먼트 늦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드머니 현재 돌리고 있는 금액이 거의 한 8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저희가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넘어갈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건 1년 반 뱅킹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반?
계약 기간은 1년. 그러니까 이자를 납기하는 게 1년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미니멈은 6개월이시고요. 연장하실 수 있고 프라미스 노트로 진행하셨으면. 근데 만약에 1차나 2차 담보로 가셨을 경우에는 그 집이 팔리고 나면 다시 이제 하셔야 되죠. 바뀌죠. 그 저희가 하드머니 이자율은 저희가 카카오톡에 그 매주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이자율대로 그것 따라서 오락내락해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하드머니 이자율 7%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요즘 12%로 올라온 이유가 이자가 그만큼 중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12% 이자를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은 2009년도였어요. 제가 12% 하드머니 이자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자 누가 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드머니도 마켓 시세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하드머니란 거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드머니란 게 그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 하드머니 엑스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LA도 있고 라스베가스도 있고 플로리다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뉴욕 뭐 시카고 다 있는데 보통 그런 큰 도시들에서 1년에 보통 4번에서 한 8번 정도의 하드머니 엑스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머니 엑스포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돈 빌려줄 사람도 있고 돈 빌려 쓸 사람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엑스포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요만한 오피스가 아니라 컨벤션 센터 빌려요. 거기서 부스 200개, 300개 놓고 빵통 모자 쓴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나 오늘 뭐 얼마에 돈 꿔줄 수 있고 어떤 뭐 조건에 난 이런 집 또는 뭐 나는 뭐 웨어하우스 전문 뭐 나는 뭐 맨 땅에 집 짓는 거 뭐 이런 거 융자 해줘.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는 그래 나는 뭐 이런 바이어 있어 이런 거 융자 필요해.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빌려 꾸고 또 어떻게 갚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엑스포가 LA에만 해도 1년에 8번 있어요. 거기서 인맥을 늘리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전문화가 돼 있고 세분화가 돼 있냐면은 그걸 그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컨더리 마켓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 하드머니를 구워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로 집에 1차 담보를 거는 거야. 근데 세컨더리 마켓이 뭐냐면은 난 그걸 돌아서 가지고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저분이 나는 그거 내가 저기 13% 줄게. 그럼 이분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12%짜리 돌려드려. 그런 식으로 2차 마켓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아직 안 팔렸는데 그만큼 이제 은행들도 그걸 하죠.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몰개지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아메리카에서 얻으셨어. 근데 한 1년 지났더니 갑자기 시티뱅크에서 몰개지 내라고 오는 경우 있죠. 그게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뱅크 아메리카에서 그 시티뱅크로 그 노트를 판 거야. 그게 솔직히 은행들이나 되니까 뭐 그런 거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실 수 있겠지만 하드머니도 얼마나 시장이 크냐면 그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요. 서로 주고 팔아. 무슨 물건처럼. 그만큼 하드머니는 미국에서는 그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지. 그래서 이 하드머니라는 것도 그 시절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또 그 뭐 CD가 몇 프로냐 또는 일반 융자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하드머니의 이자율도 오락내락 한다는 거. 요즘 12%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금리 깡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올 말 가게 되면은 이거 10%까지도 내려올 겁니다. 또 그러니까 1년 락인 하시게 되면은 12%지만 이제 올 말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시게 되면 이제 10%에 1년 락인 하시게 되겠죠. 그것도 한번 비쌀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이자는 매월 1일 날 받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 넣어놓으시게 되면은 매달 1,000불씩 매달 1일 날 디렉트 디파짓으로 넣어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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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죠. 네.
저희 예.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2차 융자를 투자했는데 만약에 뭐 2차 융자건 1차 융자건 뭐 어차피 투자하신 건 똑같은 거겠지만 투자했는데 포클로즈 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1차에서 다 가져가고 2차로 이제 남는 돈이 없으면 2차는 그냥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꼭 그렇진 않죠. 꼭 그렇진 않죠. 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을 때 2차로 투자했을 때 2차 투자한 사람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주인이 페이먼트를 안 해가지고 그 집을 포클로즈 해야 된다. 그럼 2차는 날아가느냐? 꼭 그렇진 않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그 집을 50만 원 샀어요. 그리고 10만 불 다운 페이먼트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융자가 40만이 되는 거고 그럼 2차 융자가 10만 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집의 시세를 50만 불에 구매했으면 저희는 대부분 그 집을 한 75만 불이나 80만 불에 팔 수 있으니까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시세가 예를 들어서 80짜리를 저희가 구매했다 그러면 1차 융자가 40만이죠. 그러면은 2차 융자가 10만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을 포클로즈 옥션에서 팔았을 때 50만 불에 팔을 수 있으면 2차 융자도 다 페이를 받을 수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에quity 넉넉한 경우에는 2차 융자도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만약에 못 팔게 된다. 그렇죠. 만약에 80만 불에 못 팔고 예를 들어서 45만에 팔았다. 그러면은 2차 융자는 5만 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의 시세에 따라서 2차 융자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뭐 1차 융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집을 뭐 35만 불에 팔았다. 포클로즈 옥션에서 그러면은 1차 융자도 다 못 받는 거예요. 1차 융자가 40만이었으니까 35만밖에 못 받으니까 2차 융자는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또 차선차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못 받는 거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게 되면 포클로즈를 했을 때 만약에 못 받을 경우도 있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일반 부동산 구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구매했는데 50만 불짜리 시세를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그거 구매 안 해요. 왜? 그건 아무나 다 하니까. 저희는 투자 전문 부동산 회사예요. 그 얘기는 시세보다 싼 거를 구매해서 그 매물의 시세를 현재 시가를 올리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할 때는 보통 에quity 있는 거를 구매해요. 자, 저희 비디오 보셨죠? 대부분 저희 뭐 불탄 집이라든지 또는 뭐 청소를 안 해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집이라든지 이런 뭔가 하자가 있는 집을 구매해서 그 에quity 증폭을 시키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1차 융자에 뭐 우리는 80%만 구워준다. 그러면은 50만 불에 40만 불 구워주신 게 아니라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집 시세의 한 50%밖에 안 꺼줘요. 왜? 한 80만 불짜리 되는 거에 40만 불 꺼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가 훨씬 더 튼튼하죠. 그러고 나서 2차를 꺼주신다고 해도 일반 2차 융자 꺼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자랑을 하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디폴트라든지 레이 페이먼트가 0%라고 했죠. 저희가 지금 현재 굴리고 있는 게 8천만 불의 하드머니가 넘는데 그게 0%인다는 거는 정말 경이적인 숫자거든요. 왜 그런 숫자가 나오냐면 저희는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하고 공동 투자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플리핑을 하실 때 보면은 1차 융자 플리핑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플리핑 투자를 하신 분들이 가끔씩 페이먼트를 못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뭐 사우스 LA에 50만 불짜리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10만 불 다운하고 그거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만 불 들어가지고 공사합시다. 그걸 저희가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럼 내가 20만 불 들고 있는데 내가 10만 불 다운 페이먼트하고 10만 불 공사합시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찾아드렸고 그러면은 저희가 40만 불 1차 융자를 하드머니로 끌어오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10만 불 다운 페이먼트 하셔가지고 그 집을 구매를 하겠죠. 그럼 나머지 10만 불로 이제 공사를 하고 이자 페이먼트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났어요.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만 불에 80만 불의 에스크로가 들어갔어. 재판매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집이 또 나온 거야. 50만 불에. 그러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똑같은 집 50만 원 사가지고 80만 원에 파는데 옆에 집 똑같은 케이스겠지 라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첫 집이 에스크로가 깨져. 이해되세요? 재판매하고 있는 에스크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 자금줄 막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집은 벌써 하겠다고 돈을 걸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나는 이거 팔려가지고 여기서 돈 남으면 나 이거 두 번째 집 살려고 했는데 못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디폴트죠. 돈을 못 내니까. 그게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팔으면 돈 나오는데 못 팔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집을 저희가 공동 투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페이먼트를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그 수익을 저희가 그만큼 더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1차하고 2차 융자에 디폴트가 안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하고 파트너십으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플리핑 하실 경우에는 투자하신 분이 66%의 수익을 가져가시고 저희 김원석 부동산에서 33%의 수익을 가져가요. 근데 투자하신 분이 20만 불을 넣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10만 불밖에 못 넣으셨어.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만 불을 넣어요. 그래서 그 투자 부동산을 살립니다. 그 대신 저희는 더 이상 33%가 아닌 66%가 저희가 되는 거고 투자하신 분이 33%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다른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융자 회사를 보시게 되면 그 융자 회사들에서 프라이빗 머니 또는 하드 머니를 꿔주는데 거기서는 이런 개런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친구들은 브로커거든요. 그냥 융자 찍어주고 뒤로 빠지는 회사지만 저희는 융자를 프린트하고 저희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회사예요. 그게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른 회사, 다른 2차 융자 꿔주는 거하고 저희 회사하고 다른 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에quity 충분히 더 많은 거를 구매한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폴트가 없다. 두 가지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리핑 투자가 있습니다. 플리핑 투자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보다 싼 거 구매해서 공사해서 시세로 만들어 놓고 재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법. 이건 뭐 저희 비디오 많이 보셨으면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거 있으세요? 플리핑?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차 렌더가 하드머니일 경우에 네. 대부분 한 1년 정도 운용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플리핑이 끝났는데 1년이 길어지는 그런 매물들은 네. 리파이낸스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드머니를 다시 그 리뉴를 하시나요? 자, 이제 플리핑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어요? 세 번? 질문이 되게 날카로우시네. 여기 지금 계신 분보다 레벨이 한 두 개 업, 두 개 레벨업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하드머니를 꾸었을 때 보통 1년 계약으로 가는데 그 1년보다 길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상황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재융자를 통해서 다시 1년을 새로 계약을 하는 거고 만약에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판매 중인데 뭐 한두 달 있으면 에스코어 종료할 것 같다. 그러면은 연장이 훨씬 싸죠. 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봄, 여름에 구매한 매물들을 예로 들자 그러면 이게 한 4개월 정도 이제 공사를 해서 작년 가을에 내놨어요. 근데 작년 가을, 겨울이 제일 시장이 안 좋았던 거 아시죠? 그래서 가을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린다기보다는 원하는 가격에 오퍼가 안 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30만 불에 팔아야 되는데 110만 불에 오퍼가 와요. 그러면 110에 팔면은 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한 7개월 됐단 말이에요. 융자 빌린 지. 자, 요거를 지금 팔고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보느냐.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선 작년 가을 겨울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특히 겨울은 원래 어려우니까 부동산이 플러스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올 겨울을 벗어나서 2023년 봄이 되면은 좋아질 거다라는 저는 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접어서 에어비앤비로 돌렸어요. 그래서 올 초 3월 달에 다시 내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됐죠. 그래서 올 3월 달에 다시 내놨어요. 그런 종류의 매물이 거의 한 15채가 돼요. 그걸 전부 접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놓고, 그 작년 겨울에도 그냥 본전 칠 수 있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올 봄에 나온 거, 봄에 나오자마자 이제 오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작년 겨울하고 다른 거예요. 훨씬 바이어들이 액티비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같은 가격에 팔든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팔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익스텐션 피를 내고 한 3개월, 6개월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재융자를 하는 것도 있죠. 재융자 한 것들은 보게 되면은 사우스 LA 쪽에 있는 것들은 재융자를 해요. 왜? 사우스 LA는 아직까지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백인들 선호 지역은 벌써 가격을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익스텐션을 가고 사우스 LA에 있는 것들은 재융자를 가죠. 그래서 그거 뭐 경우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66%, 33%의 이 분배를 하신다면 네. 만약에 안 팔렸던 그 작자가 소화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네. 내가 66%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거 내가 살게. 네. 30% 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안 팔려서 내가 가져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는 마음에 들어서 나는 처음부터 갖고 있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사가 끝난 후 저희가 감정을 해서 그 집 시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쉐어를 살 수도 있고 또는 파실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판매하고자 예상했던 금액의 66, 33이 아니라 공사 끝난 시점, 최종 마무리된 시점에 그렇죠. 해서 66, 33. 네, 마무리된 시점에서 감정가에 준해서 수익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서로한테 주고 사고 팔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것도 플리핑을 하는데 아파트 플리핑할 때 보면은 나 이 지역에 있는 거 나 이거 봤을 때 이거 평생 효자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지금 종종 있고, 예,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준해서 그 상대방의 포션을 페어프 하신 다음에 100% 본인이 가져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는 뭐 본인 거를 판매하시고 엑스트 하실 수도 있고. 네. 저희 회사는 그 팀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저 혼자 이제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제 제가 원맨쇼인 줄 아시는데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50명이 됩니다. 그 직원들 50명은 뭘 하냐면 세일즈 팀도 있고 디자인 팀, 뭐 설계 팀, 또 공사 관리 팀, 그리고 어카운팅 팀, 또 에스크로 팀, 융자 팀, 이렇게 아주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전부 자기가 맡은 그 담당 디파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얼굴마담이고 제가 하는 건 뭐 그렇게 많잖아요. 그냥 슈퍼바이징 하는 거고 전부 일반 직원들이 본인이 맡은 디파트먼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이 세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저희가 매물 구매하고 판매한 게 이제 700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플리핑한 게 700개가 넘는 건데 저희가 그만큼 매물을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가 대부분은 이제 남가주죠. 대부분 남가주였고요. 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제 라스베가스,
그리고 달라스 지금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좀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난가주만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가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볼륨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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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라는 것은 사실 좀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사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렇죠. 그거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네. 결정된 사항에 투자자들은 다 그대로 네. 수용하겠다는 제도. 예. 그 이제 선생님이 여쭤보신 게 공사 금액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그렇죠? 뭐 싼 자재 쓰느냐, 비싼 자재 쓰느냐,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누가 정하느냐. 저희가 보통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가격대에 맞춰서 공사 퀄리티를 또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롱비치에 투베드룸인가 원베드인가 투베드룸 콘도 하나 공사한 게 있습니다. 판매 예상가가 50만이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A급, B급, C급이 있다 그러면은 이 투베드룸 콘도 롱비치 있는 거를 C급으로 가야 될까요? A급으로 가야 될까요? C급? 그렇죠. 지역과 판매 예상가. 만약에 롱비치에 15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 A급으로 가야 돼요. 근데 롱비치에 투베드룸 콘도다. 그럼 C급으로 가도 돼요.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거니까. 그냥 깨끗하면 구매하는 거니까. 그 집에다가 뭐 바이킹에 스토브 10,000불짜리 집어넣는다고 그 집이 갑자기 예상가보다 뭐 5만 불 더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그 집에다가 이거 솔직히 그 레미네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싸구려요. 제일 싸면서도 그냥 깨끗해 보이는 거 이런 거 넣는다고 해서 그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150만 불짜리 집에다가 이 레미네이트 바닥을 깔았을 경우에는 150만 불짜리 사는 집 사람들이 눈이 다르거든요. 이거 보고 야 이거 싸구려 이거 여기다 왜 깔았어? 이거는 오히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의 퀄리티에 맞게 또는 그 집 보는 타겟 마켓을 알고 그걸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공사하는 팀이 전적으로 다 회사 직원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좀 크루가 있어요? 저희 공사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데리고 있는 팀도 있고 또 서브컨트랙터를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감리는 회사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팀은 그 현장에 매일 나가서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는 뭐 잘못된 건 없는지 그걸 계속해서 감독하는 직원만 6명입니다. 케이스가 계속 틀리지만 대략 공사 기간이 마무리하기까지 여태까지 경험을 특별했을 때 어느 정도를 공사 기간은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달, 2달 예상할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예상하면 되겠고 근데 뭐 집이 정말 헐었다 또는 뭐 ADU를 증축한다 뭐 이렇게 되면 뭐 1년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럼 그 공사비에 대한 어카운팅은 다 투자자가 쉐어를 하나요? 그럼요. 저희가 공사 진행 상황은 그 저희가 그 웹 포럴 만들어서 거기 언제든지 올라가셔서 볼 수 있게 해드리고 현재 진행 상황 사진 보여드리고 그 현재 공사비도 저희가 나가고 있는 거 어카운팅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어카운팅 비용이 얼마큼 나가고 있는지도 직접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책정된 공사비에 몇 표 정도 차이가 날까요? 공사 측정한 것보다 오류 나는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5만 불 예상하고 18만 불까지도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15만 불 예상하고 13만 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위아래로 뭐 한 2만 불, 3만 불. 근데 물론 이제 뭐 3만 불 공사하겠다고 나서 6만 불 나오진 않죠. 3만 불 공사하겠다고 그러면 한 많으면 한 4만 불, 5만 불. 5만 불도 많죠. 솔직히 3만 불 예상하고 5만 불 나오면 많은 거지. 예. 뭐 한 20%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2022년에 저희가 그 융자 사용한 금액이 1억만 불, 하드머니 굴린 게 1억만 불이라고 저희가 숫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플리핑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로 판매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구매한 거 공사해서 바로 재판매하는 거. 그리고 하드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받으신 방법. 근데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 2년, 3년 또는 뭐 5년까지도 갖고 계시면서 렌트 받고 있다가 집 시세 오르는 거 판매. 이게 전통적으로 알고 계신데 요것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본 게 저희가 고려해낸 게 이제 Perfect Storm이라는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렌트를 주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뭐냐면 LA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줬을 때 솔직히 수익성이 거의 없거든요. 워낙 집 가격이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전으로 가져갔을 때 투자하신 분한테 솔직히 뭐 한 3년짜리 프로젝트 했다 그러면은 갖고 있으면서 렌트비를 걷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별로 드릴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통 이제 장기전은 저희가 잘 안 했는데 그 요즘 들어서 집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회가 좀 많이 생긴 지역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집 가격이 한 30%가 하락을 했어요. 워낙 인구 밀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는 좀 타겟을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라스베가스는 주시를 해오던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워낙 집 가격이 싸니까. 단독주택 뭐 40만 불, 50만 불, 60만 불이면 새로 지은 집을 사요. 그리고 뭐 1200 스퀘어핏의 단독주택이 이게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진짜로 단독주택 막 1500 스퀘어핏인데 한 40만 불, 50만 불 주면은 새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비가 LA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3,000불 받으시려고 그러면 한 7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한 3,000불 받는 거거든요. 근데 베가스에서 3,000불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한 50만 불? 한 40만 불짜리만 사도 3,000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투자 금액이 적더라도 수익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융자를 덜 써도 되고 내가 집어넣은 돈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돌아가니까. 물론 이런 집들을 돌렸을 때 집값이 올라가겠느냐?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조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실 때는 캐시플로가 높은 거를 투자를 하는 거고 도시에 있는 집들은 캐시플로는 적대 집의 상승 가격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절호의 기회가 작년 가을이었어요. 작년 가을에 집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근데 렌트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렌트 어떻게 됐어요? 렌트는 상승했죠. 렌트는 상승했는데 집 가격이 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퍼펙트 스톰이다. 보통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는 금상첨화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집 가격이 떨어지는데 렌트비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집 가격이 올라가고 렌트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어떻게 집 가격이 떨어지는데 렌트비가 올라갑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낮은 부동산에 비해서 렌트비가 올라갔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스베가스에 저희가 이제 구매를 시작했는데 이 5채를 묶어서 한 구자를 뭐랄까요 어카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5만 불씩 걷어서 10구자 그러면은 50만 불을 모은 다음에 그 50만 불로 집 5채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3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할 목적인 거고 가지고 있으면서는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요즘 남가주 멀티플렉스 리스팅 가격에서 더 주고 사는 안 들려요. 좀더 낮게
안 들려. 남가주 멀티플렉스 리스팅 가격에서 더 주고 사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좀 더 낮게 살 수 있는 분위기? 멀티플렉스. 자, 이제 질문 들어오신 게 이제 인터넷 라이브로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 지금 많이 다운된 편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파트라든지 이 커머셜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좌지우지가 돼요. 선생님 이제 커머셜 갖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갖고 계시는 커머셜 빌딩에 렌트비가 올라갈수록 그 커머셜 빌딩의 시세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빌딩 갖고 계시고 바로 옆에 빌딩이 똑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두 개의 빌딩이 여기서는 한 달에 10,000불 나오고 여기서는 한 달에 12,000불 나온다 그러면 12,000불 나오는 빌딩의 가격이 훨씬 높을 거예요. 아무리 둘이 똑같은 그 뭐 사이즈의 연식이 똑같고 뭐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해도 12,000불 나오는 빌딩이 훨씬 값어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렌트비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시세가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렌트비가 높은데 시세가 싸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렌트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시세가 싸요? 렌트비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시세가 올라가야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파트, 웨어하우스 가격들 지금 하락했어요. 왜?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렌트비는 확 뛰었죠. 지난 그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렌트비가 확 뛴 것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금상첨화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자, 저희는 이거를 퍼펙트 스톰 시작한 이유가 앞으로 3년 정도 보유할 예상으로 갑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 가격, 부동산 가격이 지금 몇 년 사이, 그 1년 정도에 떨어진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리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뭐 전쟁도 있고 뭐 기타 다른 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특히 투자형 부동산의 매력이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6% 수익성이 있는데 이자가 6%면 못하죠. 하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년 전만 해도 이자율 3%였어요. 2.6%였고 그러면 이자가 2.6%고 아니 뭐야 내가 내는 게 2.6%고 들어오는 게 2.6%잖아요. 그럼 할만해요.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투자형 부동산이 씨가 마르죠.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살 수 있죠. 왜? 야 내가 뭐 한 20% 30%만 다운해도 이거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되면 나중에 집값 올리면 팔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을 때 이자가 6%인데 수익이 뭐 3%다? 그럼 구매 못해요. 그럼. 그러니까 투자형 부동산이 지금 서플라이가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하지만 이거 단기간입니다. 이자율이 다시 예를 들어서 깎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이자율이 언제 깎입니까? 이자율 언제 깎여요? 인플레이션 꺾이고 아니면은 페드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페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자율 언제 깎는다고 했습니까? 아세요? 내년 초부터요. 올해 말까지 이거 이자 유지한다고 하다가 물론 다음 달에 뭐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 뭐 오가곤이 있는데 6월 달은 고정이라고 했고 7월 달은 한 번 올릴 수 있고 아니면 그때부터는 계속 깎을 거다. 아니면 또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예를 들어서 깎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죠. 요즘 스탁 하시는 분들 아시죠? 요즘 스탁 어때요? 이 몇 주 사이에? 요즘 좋죠. 왜 좋아요? 네, 아니 1주, 2주 보시면 좋잖아요. 요즘 한 달 전보다 훨씬 좋아졌잖아. 왜? 이자를 안 올린다니까. 벌써 이게 스탁 가격만 봐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구나 이거 벌써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탁 가격은 투자 무슨 사이언티픽 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 가격은 투자자들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투자자들이
테슬라 60불에도 안 사던 사람들이 이제 120불에도 사.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무슨 뭐 지표가 좋고 뭐 언임플로이먼트가 뭐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들이 이제는 마음 풀린 거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자율 깎이면서 이제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사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놓치시면 다음 10년 후에 하셔. 정말로. 이자율이 깎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자율 싸니까 또 다 덤벼. 지금은 이자율 비싸니까 안 사. 이자율은 단기간이에요. 어차피 이자는 1년이나 2년 있다 깎이면 그때 가서 재융자 하시면 돼. 지금 조금 안 남더라도. 하지만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왜 스탁 하신 분들 명언 있잖아요. 존버. 존버 뭔지 아시죠? 버틴다. 버티면 이겨요. 근데 부동산도 버티면 이기는데 어떻게 버텨야 돼요? 돈 남으면서 버텨야지. 돈 안 남으면서 버티는 거는 누구나 다 해. 하지만 이 퍼펙트 스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시세가 싸. 물론 이자가 조금 높아요. 하지만 렌트는 높아. 그러면 지금 사서 가지고 계시다가 버티시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요. 그럼 라스베가스 아까 같은 경우에 네. 그 패턴이 일반 렌트를 하기도 하고 또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또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라스베가스에 산 집들 에어비앤비하고 일반 렌트하고 믹스로 돌리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 숏텀 렌털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숏텀 렌털이 안 되면은 저희는 미드텀을 합니다. 미드텀이 뭐냐? 중기 렌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장기 렌탈은 아세요? 그거는 이제 저기 사모님이 하시는 거. 1년씩 렌트 주시는 거. 야, 네 냉장고 가져오고 네 침대 가져오고 네 TV 가져와. 그리고 네가 생필품 네가 다 가져오고 거기서 살아. 대신 나는 부동산만 대줄게. 그 대신 렌트비는 제일 싸죠. 그죠? 뭐 물론 싸진 않아요. 3,000불이라고 하면 뭐 싼 것 같지 않겠지만 솔직히 싼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하루에 100불이에요. 호텔 가서 호텔 스튜디오 키친도 없어. 150불 내세요. 그죠? 근데 저 사모님은 아무래도 그래도 뭐 3베드룸, 4베드룸 하실 거 아니야. 키친도 있고. 그러면 3베드룸, 4베드룸짜리를 하루에 100불씩 빌린다? 싼 거죠. 호텔은 여러분들 어디 다 가셔가지고 150불 내실 거면서. 그잖아요. 그럼 150불짜리 스튜디오인데 키친도 없는 거. 그러면 150불짜리에 30일 하시게 되면 4,500불이에요. 한 달에. 물론 장기간 했을 때, 한 달 했을 때는 디스카운트 조금 받으시긴 하겠지. 그래도 스튜디오를 4,0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낼 거면서 3,000불짜리는 100불짜리는 내가 가전기구 다 들어갔을 때는 3,000불 낸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은 숏텀이에요. 데일리. 일반적으로 렌트 주신 거는 애뉴얼. 12개월씩 렌트 주시는 걸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제일 싸. 하루에 100불, 얘는 하루에 150불. 그럼 뭔가 중간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 중기 렌탈이라고 이제 그런 게 마켓이 형성이 돼요. 왜? 뭐 트래블링 너스라든지 뭐 프로페셔널이라든지 어디 갔을 때 3개월, 6개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한 자리에 계속 있어 있나 그런 거 한번 한 번도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아시는 분 한 달 뭐 왔다 간다. 그럼 어디가 있어요? 뭐 나랑 같이 있던지 아니면 호텔에서 한 달 있던지 이럴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에어비앤비를 빌린다든지. 자, 한 달씩 빌리는 사람 또는 3개월씩 빌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가 뭐예요? 다 갖춰져 있어야 돼. 후라이팬부터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3개월 살겠다고 침대 사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호텔 가긴 좀 뭐하고. 그 대신 호텔보다는 좀 싼데 그게 중기 렌탈이에요. 먼틀리. 저희는 중기 렌탈합니다. 만약에 데일리가 안 되는 곳은 중기 렌탈을 가요. 거기는 중기 렌탈에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 대신 fully furnished. 침대부터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있어요. 그 대신 렌트비는 데일리보다는 적겠지만 그 이얼리보다는 많겠죠.
하루에 150불, 200불 받아요. 3베드. 그러면은 뭐 공실률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애뉴얼리 3,000불 받으시는 거 한 4,500을 받는 거예요. 한 50% 더 받아요. 먼틀리로 가시게 되면. 그래서 우선 렌트비를 확 끌어올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집을 또 구매할 때 플리핑 가능한 집들을 사요. 시세보다 싼 거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세 45만 불일 거 한 30만 불 정도에 사요. 그래서 한 3만 불 정도 공사해서 그 집을 시세를 올리고, 또 지금 현재 팔아도 돈이 남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렌트를 돌려도 돈이 남다는 거. 자, 저희가 하나 예를 들게요. 구매한 집들 중에 하나 30만 불에 산 집이 있습니다. 1200 스퀘어핏에 수영장 있고 3베드룸 2베스예요. 라스베가스에 30만 불. 기똥차죠. 예? 1500 스퀘어핏인데 수영장이 있는데 30만 불에 샀어요. 공사 3만 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렌트 치고 있는데 렌트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중기 렌트라고 있어요. 한 달에 3,500. LA에서 3,500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70만 불에서 80만 불짜리예요. 근데 저희는 원가가 33만이라는 거. 여기보다 절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캐시플로가 훨씬 많겠죠. 근데 이런 집들을 저희가 5채씩 묶어서 여러분들이 그 조각을 구매할 수가 있으세요. 네? 묶는 이유는 그 리스크를 좀 퍼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10만 불 넣을게요. 그분한테 제가 한 채를 드리게 되면 그 집에서 나오는 모든 100% 수익과 지출이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5채 묶어 놓으시게 되면 한두 채가 빠지더라도 그 매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이 더 안 좋지 않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보험이 있는 거고, 뭐 물값은 당연히 비싸니까 당연히 수영장 있는 집은 네. 뭐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수영장 있으면 하루에 50불 더 받아요. 네. 수영장 베가스에 수영장 있는 집은 당연히 더 받죠. 훨씬 남죠. 훨씬 남죠. 물값 해봤자 얼마나 더 나오겠다고요? 한 달에 뭐 100불, 200불? 라스베가스는 여기보다는 프로퍼티 그 레이트는 높아요. 한 1.5%, 2% 돼요. 네, 텍사스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캘리포니아보다 절대값으로 보면 싸죠. 왜? 캘리포니아는 100만 불은 줘야지 되는데 1.2%지만 거기는 30만 불짜리 2% 줘봤자 여기보단 싸죠. 그리고 수익성을 비교해 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100만 불짜리 사시게 되면은 렌트비 4,000불 나오거든요. 근데 베가스에서 30만 불짜리 3채 사시면은 한 달에 10,000불이 들어와. 그럼 어떤 게 투자로 봤을 때 좋냐? 물론 당연히 숫자만 보게 되면은 베가스인데 또 이제 하나 궁금하신 건 이거죠. 거기 시세 오르겠어요? 안 오르면 뭐 예? 아니 캘리포니아만큼 시세가 빨리 안 오를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이 2년 전에 30만 불에 저희가 구매한 집이 50만 불에 팔렸던 집이에요. 2년 전에. 그러면 그 50만 불 다시 회복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자만 다시 떨어져 보세요. 아마 50만 불보다 더 비싸질걸요?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30만에 사가지고 60만에도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3년 사이에. 이자만 한 4.5% 정도만 떨어진다면 4.5% 떨어지는 거 한 3년이면 될걸요? 자, 제가 왜 이자율이 떨어진 거에 자신이 있냐면은 우선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내년 11월에 대선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재선을 하려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경제 안 좋은 데서 재선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죠? 그래도 최소한 선거하기 한 6개월 전부터는 사람들 기분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시 재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깎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내년부터 무조건 깎아야 돼. 그래야지 재선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경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재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뭐 10만 불 투자하면 12%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네. 만약에 이런 쪽에 투자하면 더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퍼펙트스톰 같은 경우는 그 매달 렌트비를 나눠드리는 게 한 15% 정도 돼요. 매달 그러니까 연 수익성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한 10만 불 투자하셨으면은 한 달에 한 1,0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 받으세요. 네. 그럼 제가 그걸 지정할 수 있어요? 투자비 대비. 예? 그럼 제가 여기다 투자했다 싶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집에 스페시픽하게 투자하겠다는 안 되는데 그 묶음으로 가요. 다섯 채를 묶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나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한 다섯 채 내가 혼자 할게요 그러면서 50만 불 맡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가능하고 아니면 뭐 예. 그러니까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퍼펙트스톰의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드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하드머니는 오늘 당장부터 이자가 쌓이지만 퍼펙트스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끝나야 되고 공사가 끝나야 되고 테넌트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하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수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15%를 받으시더라도 그 15%는 15%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매를 했을 때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나와요? 재판매했을 때 이익 되는 부분. 재판매했을 때 이익금의 예상은 저희가 원가보다 10만 불, 한 집당 원가보다 10만 불 수익을 났을 때 판매하는 게 목표예요. 뭐 있을 때 뭐 괜찮은데 네. 만 있다고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취하해야 돼. 쉐어는 2대 1이죠. 마찬가지로. 쉐어는 2대 1. 아까 말씀대로 66% 대 33%. 네, 플립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단지 2년, 3년 뒤에 10만 불의 수익을 한 집당 10만 불의 수익을 났을 때 판매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으면서 15% 나오고 판매했을 때 한 70%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5만 불 집어넣으신 분 3년 뒤에 렌트비에다가 재판매해서 수익 받는 것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10만 불 받는 게 목표예요. 5만 불 집어넣고 3년 뒤에 10만 불 돌려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100%로 더블이죠. 네, 그게 목표인. 에어비앤비 하실 때는 네, 그때는 이제 매니지먼트 비용이 바뀌어요. 저희는 매니지먼트 비용 받고 수익은 안 받아요. 그래서 애뉴얼로 렌트를 돌릴 경우에는 8%고 먼틀리로 갈 경우에는 18%, 그 다음에 데일리로 돌아간 집 같은 경우는 25%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5% 대 75% 또는 뭐 18% 대 뭐 82%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서는 솔직히 더 많이 받으세요. 판매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매니지먼트 비용만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애뉴얼로 갈 수도 있고 애뉴얼 렌트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먼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는 15% 그리고 판매했을 때는 66% 수익을 나눠드리는 게 이제 퍼펙트스톰. 제가 한 가지 자랑을 할게요. 저기 이 매물 중에 하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MGM 그랜드 바로 뒤에 10층짜리 콘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10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3베드 2베스인데 리스팅 에이전트가 잘 몰라가지고 2베드룸 2베스로 올렸어요. 1,500 스퀘어핏, 발코니도 있고 그 HO에는 500불 그리고 테니스장 있고 수영장 있고 짐도 있고 시세가 얼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집의 시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1,500 스퀘어핏에 3베드룸 2베스 콘도 10층에 있는 거고 HO가 500불이에요. 1972년생인가 그래요. LA 생각하시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겠지만 라스베가스라고 쳤을 때 얼마 정도 시세할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 부르셨는데 비슷해요. 네, 30만 불. 30만 불이에요. 1,500 스퀘어풋짜리 펜트하우스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한 달에 렌트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30만 불짜리인데 3,000불? 2,600불에 렌트 줬어요 지금. 네. 상상해 가십니까? 30만 불짜리가 2,600불을 받아. 물론 이제 HOA 빼고 나면 뭐 이제 뭐 2,100불이지만 그래도 30만 불짜리 2,100불 받는 건 또 어디 있어요? 캘리포니아 없어요 그런 거.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얼마에 구매했을 것 같으세요? 얼마? 그 20만 불보다 싸. 14만 불에 구매했어 우리는. 그렇죠. 이제 뭐 투베드라고 광고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투베드인 줄 알고 이제 덤빈 건데 우리는 예. 벽을 없앴어요 하나. 예. 그래서 리빙룸에 클라짓이 있어. 그 뭐야 이거는 봤더니 벽 치면은 쓰리베드가 되는 구조. 그러니까 전에 있는 사람이 벽을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팅 에이전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투베드라고 한 거고 우리는 기록 조사 보니까 쓰리베드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벽만 세우면 되죠 그럼.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2,600불에 렌트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도 안 했어. 원래 한 2만 불 들어가지고 싹 뜯어오시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테넌트가 나타나 나 이거 렌트할래. 물론 이제 2만 불 들였으면 한 3,000불은 받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이 그럼 렌트 주고 나중에 왜냐면 이제 테넌트가 있다 보면 또 공사 한번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판매할 때. 그러니까 3년 뒤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2,600불이면 이거 렌트하고 나중에 3년 뒤에 너 나갔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때 팔란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13불에 팔아가지고 13불에 사가지고 지금 그 집 30만 불짜리거든요. 오프마켓.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구매하는 그 가격이 일반인들 상상 초월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렌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가 14만 불짜리인데 렌트를 2,600불 주고 있다고요. 상상이 되세요? 14만 불에 사가지고 2,600불짜리 렌트를 한다는 게? 네? 그 퍼펙트스톰 2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3 모집하고 있고요. 거기 뒤에서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좀. 네. 네. 질문인데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베이아리아에서 세크라멘토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세크라멘토 지역을 투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세크라멘토 쪽에 또 집 하나 플리핑하는 거 있죠. 1호로. 그래서 북가주는 어떤가 지금 맛보기 위해서 한 채 구매한 게 있어요. 그것도 단독주택인데 저희가 40만에 샀죠. 그래가지고 한 65만 정도에 팔 수 있는 거. 공사는 한 5, 6만 불.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베가스는 저희가 예전부터 노리던 지역이었고, 근데 집값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한 30% 확 떨어지면서 제가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가격이 뭐 한 20만 불이 확 뛰는 거예요. 40만 불짜리가 60만 불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베가스는 제껴야 되겠다.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다시 40만 원 확 꺼진 거예요. 그럼 사야지. 그래가지고 덤빈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렌트비가 높아요. 그리고 베가스 시장에 저희가 플리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진이 작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만 불 사가지고 한 26만 불에 파는 거예요. 공사 한 15,000불 하고.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뭐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 한 10,000불 남나 이래요. 그러면 재미없거든요. 네? 한번 했을 때 한 5만 불은 남아야죠. 안 남아도. 그래야지 뭐 좀 나눠 먹고 또 우리 직원들도 굴리고 그러지 뭐 그거 10,000불 벌라고 할 거면은 뭐 그냥 개인이 가서 혼자 하고 끝내야지. 근데 이거는 시장이 다른 거예요. 왜? 사고 나서 가만히 우선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지금 이거는. 우선 렌트비가 말이 되니까. 그래서 집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하는 게 목표. 근데 이제 그런 그 퍼펙트 스톰 이제 저희가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5만 불씩 투자할 수 있으시고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은 한 15% 받으실 거고 나중에 판매했을 때는 한 60%에서 70% 또 돌려받으시고 그래서 총 한 3년에서 길면은 4년 갖고 계시면은 한 100% 수익 예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하드머니도 그렇고 플리핑도 그렇고 퍼펙트 스톰도 그렇고 셀프 디렉티드 IRA로 투자 가능하세요. 네. 네. 베가스는 플리핑을 안 해요. 베가스는 퍼펙트 스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수리해야 되는 집들이에요.
그냥 렌트 줄 수는 없는 집들. 아, 여기 있는 직원을 거기 데려가느냐? 아니죠. 거기가 인건비가 훨씬 싸요. 거기는 미니멈 웨이지가 10불이고, 예, 거기는 미니멈 웨이지가 10불이고 여기는 미니멈 웨이지가 15불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 거기 데려가면 안 되지.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수입해야죠. 거기는 공사비가 훨씬 싸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게 여기처럼 무슨 뭐 집을 뭐 지붕을 새로 짓고 뭐 플러밍 라인 새로 하고 전기를 뭐 새로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 집들이 뭐 100년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동네는요 집들이 20년도 안 됐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고칠 게 없어요. 그냥 페인트하고 바닥 깔아주면 돼요. 어쩔 때는 뭐 키친 새거 넣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바닥 자재상 앞에 가잖아요. 그럼 바닥 자재만 맨날 그 바닥만 까는 그 친구들 거기서 앞에 서 있다고 아니면 거기서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잡아가지고 야 너 바닥 깔아 그리고 보내면 돼요. 그게 싸죠. 그거 뭐 여기 있는 제너럴 컨트랙터 거기 가가지고 하려면은 수지 타산 안 맞아요. 우선 공사가 싸다. 그래서 뭐 이게 총 수익률 이거 보시게 되면 뭐 116% 나왔는데 조금 이거는 이렇게 쓰면 나중에 뭐 예상만큼 안 나오면 또 승질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목표다라는 거. 명의는 네. 한 프로젝트 혼자 다 하시겠다 그러면 명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공동 투자할 경우는 저희 회사로 진행해요. 그 퍼펙스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10분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명의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명의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융자 서류는 어떻게 사인하실 거예요? 10명에서 다 융자 서류 사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려면은 융자 10명 다 프리퀄리피케이션 다 해야 돼 그러면 10명 다 크레딧 다 떼야 되고 에셋, 뱅크 스테이먼트 그리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야. 10명 한꺼번에 모이셔가지고 공증 받으셔야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10명이 모두 뭐 등기가 되시잖아요. 골치 아파. 못해.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2, 3년 갖고 있을 거면 예를 들어서 뭐 이혼 소송 하셨어. 중간에. 아 그러면 당연히 드리죠. 혼자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다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5만 불씩 넣어가지고 10명 모으고 있는데 뭐 한 명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이혼한다. 다른 9명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네,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 이런 공동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로 단독으로 진행하고 투자하신 분들하고는 저희하고 계약서를 진행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 이유 우선 투자의 문턱을 낮춰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선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아시는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갖고 계시는 거 드렸어. 예? 솔직히 부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뭐 한국 분들은 이제 고맙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테넌트에 관련된 법규 아셔야 될 거죠. 또는 매니지먼트 사용하셔야 될 거죠. 그다음에 융자 페이먼트에 또 그 사람들 그 매달 그 렌트비 받는 거부터 그 사람들 전화 받는 거에 또 만약에 비워지면 또 새 사람 채워넣고 계약서 쓰고 그 사람 백그라운드 체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솔직히 부담이시거든요. 플러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얼만큼 있으셔야 돼요? 10만 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 10만 불 가지고 돼요? 안 되죠. 10만 불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보세요. 백발백중 깨지지. 10만 불 가지고도 힘든데 5만 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없죠. 그러니까 금액이 작더라도 우선 부동산 투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저희가 물건을 워낙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그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럼 그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같이 쉐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하나 구매하신다 그러면 그건 리테일 가격에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홀세일 가격에 구매해요. 근데 저희가 구매하는 그 홀세일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죠. 그러니까 조각 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융자를 받으시더라도 융자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융자를 하더라도 또 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페이먼트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겠고, 하지만 저희는 워낙 싸게 가져오고 그거를 공사를 통해서 그 집의 시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렌트가 수익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집 공사 해보셨어요? 박 터지죠? 예? 머리 깨져요. 공사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근데 저희는 공사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사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공사 금액이 쌀 것이고, 그리고 박 터지실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공사는. 하다못해 저희는 설계사만 해도 저희가 6명 데리고 있어요. 아키텍. 저희 ADU라든지 뭐 지붕 공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설계사들이 필요하니까 그 풀타임 아키텍만 6명이에요. 저희가 월급 주는 아키텍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선 구매할 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융자 해결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우선 진입 장벽이 낮은, 금액이 낮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공사 해결되신다는 거, 또 다섯 번째로는 매니지먼트, 그리고 나중에는 재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그 서비스가 인하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린 거죠. 그것도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홀세일 가격에 구매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애프터 텍스 머니로 구매 가능하시지만 비포 텍스 머니, 펜션으로도 구매 가능하다. 네. 자, 저희 전화번호하고 연결 하실 수 있는 방법 써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세일즈 담당 부서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겠고요. 또 요거 지금 슬라이드 필요하시면은 그 저희 그 세일즈 부서에 또는 카카오톡이나 여기 이메일 주소에다가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드릴 거예요. 그럼 받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댁에 돌아가시면은 요거 유튜브 라이브 한 거 있으니까 또 한번 볼 수 있으시고요.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을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는 일반 부동산 에이전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일반 부동산 하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투자형 부동산을 포커스를 뒀고, 그러다 보니까 느낀 건데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가지고 난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조각 투자를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라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특히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각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런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거에 우선 잘 모르고 계시고 또 하는 회사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LA에서도 지금 퍼펙트 스톰 진행 중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 속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1대1로 컨설테이션 한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 요거 연결해 놓으시면요, 저희가 매주 나오는 매물들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새로 나온 물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 분들도 조금 계시는데 솔직히 저랑 투자하신 분들의 한 98%는 한국 분이세요. 제가 솔직히 영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 미국에 중학교 때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도 편해요. 근데 영어 채널로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채널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솔직히 부동산 투자하셨을 때 파트너십으로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동산이란 게 솔직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그 투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필요한 건데 그냥 안타까웠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띄고
부동산 투자가 안 되니까 다들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가 살던 집 렌트 주시고 끝나는 거야. 그게 부동산 투자야. 그게 제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그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그 레지던셜 쪽인데 커머셜은 커머셜도 합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호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호텔하고 그 주위에 있는 호텔 지금 보고 있는데 호텔들도 20유닛, 뭐 50유닛 이런 것들 이제 점점 진출하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보통 한 6개월 기다리시면은 이제 처음 그 렌털 페이먼트 들어오십니다. 퍼펙트스톤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제가 안녕의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저하고 1대1로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남으셔서 말씀 나누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